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금요일 한겨레 뷰리핑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논설실장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영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하영 기자입니다. 네, 김한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침에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어제 눈 때문에 저희 앞에 저 집까지 오는 동안 이렇게 사고를 3번 봤어요. 그냥 버스가 뒤로 이렇게 밀려나고 한 차는 그냥 이렇게 가다가 뒤로 밀려서 앞에랑 그냥 부딪힌 거예요. 그냥 서 있는 차랑. 저도 뭐 사고 난 거 몇 번 봤어요. 네. 와. 갑자기 첫눈부터 너무 갑자기 눈이 많이 폭설이 내려가지고 오늘 아마 출근하시는데 어려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진정하시고 아마 오후에 눈이 녹으면 좀 괜찮겠죠. 네. 예, 그럼 첫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건 이틀 전에 전해드렸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주고받은 문자로 불거진 인사청탁 논란이었는데요. 김 비서관님이 어제 사직했어요. 예,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오늘, 그러니까 어제를 가리킵니다.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라고 공지했습니다. 그 전날에 언론 공지를 통해서는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 경고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김 비서관이 사직서를 내고 전격적으로 수리된 겁니다.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일단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기자들은 뭐 그냥 엄중 경고로 그치겠다 이 정도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 좀 급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민의힘 정도에서 뭐 김현지 실장을 향해서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론 자체가 좀 변하기 시작했고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실세 아니냐 이런 실세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문진석 수석 부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어제 문진석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입니다. 문진석 의원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문은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 조심하겠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김남국 비서관은 어쨌든 사직서가 수리됐는데 문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어제 민주당 지도부 쪽에 아주 매우 많이 물어봤거든요. 궁금하니까. 그런데 원칙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은 당내 이견이 없다. 하지만 거취와 관련돼 따로 논의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보통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뭐 당직 같은 경우에는 좀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금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니까 뭐 고려가 있을 법한데 뭐 전혀 논의된 거 없다라고 거듭 밝혔고 당 윤리감찰단과 관련돼서 회부 계획도 논의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청내 대표가 이렇게 밖으로 뭐랄까요 입길에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면 전격적으로 윤리감찰이라든가 뭐 감찰 지시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어제는 지도부에서 그런 움직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님? 네. 아니, 저는 좀 우리 김 비서관님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받고 저는 아무 직위가 아니어도 막 주변에서 추천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문자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전달은 안 하거든요. 실제로도 전달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만으로 정말 사퇴하기에는 좀 너무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왜냐면 또 그 과거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또 그 회인이 너무나도 이렇게 인정되지 않은 그 시기에 그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재기의 기회를 노리셨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이제 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근데 저도 김남국 비서관을 변호사 시절부터 그러니까 뭐 굉장히 검소하다고 하죠. 이 구두 뒤축이 완전히 다를 때까지 신났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근데 저도 실제로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그렇게 많이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좋은 쪽으로 보자면 대인관계가 정말 허물이 없고 스킨십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자제되고 절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기자들한테도 형형 그러고 나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형 그러지 않나요? 저한테 뭐 한 2번 만났을 때부터 네. 그때는 네. 변호사인데도 네. 그랬었던 뭐 것 그런 같아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김현지 실장도 어느 정도 좀 입장을 밝혔죠. 물론 이제 일부 보도를 통해서긴 합니다만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논란 속에서요. 그 어제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보도가 나오고 기자들은 뭐 흔히 말하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들어있는 단톡방에서도 왜 하필 조선일보를 택했을까? 뭐 이렇게 막 택했을 아마 전화를 온 걸 받았겠죠. 받았죠. 그런데 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백 통을 받았을 텐데 딱 그게 왜 선택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요. 김현지 실장이 김남국 비서관으로부터 민간협회장 인사청탁 관련 메시지 이건 전달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전달받지 않았겠죠. 네. 뭐 곧바로 찍혔으니까. 네. 네네네.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주 유탄을 맞았다. 그러니까 유탄을 맞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건과 무관한데 뭐 훈식이 형, 현지 누나 뭐 이런 식으로 공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 비서관 따로 보지도 못했고 따로 이야기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요. 문자 메시지에서 누나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 있어요. 이제 한쪽만 그런 사람 굉장히 친근감을 친근하게 느끼는. 그 다음 질문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빌드업을 한 느낌인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실질적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속 실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답은 에이 그거 아니다. 에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답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김 비서관이 비서관직 그만둔 거에 대해서 기사로 뜬 걸로 봤고 서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자리 어렵고 언행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A라는 표현이라든가 뭐 아주 유탄을 맞았다 뭐 이런 어찌 보면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있는데요. 그만큼 언론에서는 이 사항은 중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자도 안 빼놓고 지금 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마 대화는 뭐 한 길지 않을 거예요. 인터뷰는 굉장히 짧았고 한 3, 4분 정도. 그리고 거예요. 녹음이 아마 있겠죠. 그렇게 아마 중요한 인터뷰를 본인들이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자들도 추가 취재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등장인물이 4명이잖아요. 문진석, 김남국 그리고 김현지, 강훈식 이렇게 4명인데 이 사안의 성격으로 보면 여기에 가장 잘못한 사람은 문진석 의원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사청탁을 했고 그리고 그 자리가 옛날에 한국자동차공업협회라고 해서 원래는 이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뭐 이렇게 자동차 회사 회장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맡는 자리였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아마 이제 르노가 이제 삼성차가 르노 인수되고 이러면서 이제 외국계 회사들 들어오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정부 관료들이 지금 아마 회장도 지금 지식경제부에 맞습니다. 관료하셨던 분이 지금 하듯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정부 관료들이 오는 자리처럼 이렇게 됐었던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할 권한이 없죠. 없죠. 근데 아마 이전에도 어느 정도 이런저런 입김은 미쳤을 거예요. 어쨌든 미쳤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자리에 대한 인사청탁을 명백하게 했으니까 이거는 뭐 잘못한 거고 그리고 이걸 김남국 자기 중앙대 후배인 김남국 비서관한테 야 내가 하긴 그러니까 네가 그 대통령실에서 얘기 좀 해줘라고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래 한 거고 예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김남국 비서관이 훈식이 형 현지 누나라고 했는데 지금 현지 누나라는 것 때문에 이게 확 커져버렸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지금 이 사안에는 사실관계 팩트와 그리고 의혹이 좀 섞여 있는데 근데 이 뒷부분이 더 크게 좀 부각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언론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똑같은 의혹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문진석 의원은 명백하게 사실관계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원내 수석 부대표를 계속 맡는 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그거에 대한 판단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비서관은 어쨌든
물러났는데요. 빠른 시간에 물러난 거는 전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물론 뭐 문진석 의원은 뭐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니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당내 보직은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김남국 비서관은 아마 이랬을 수 있어요. 이것도 가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꼭 인사민원이 아니라 무슨 민원을 받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해볼게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그걸 실제로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는 이건 뭐 해도 안 되거나 이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선에서 끝내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 얘기해봤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대충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FM대로 하자면 이게 만약에 전화를 그렇게 문자가 왔을 때 전화를 해야죠. 전화를 하고 형 나도 힘 없어. 내가 그리고 이런 건 이제 대통령실에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네 알겠는데 미안해라고 하는 게 그나마 가장 완곡한 FM이겠죠. FM이겠는데 어쨌든 간에 워낙 뭐 그 사교성이 높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좀 과하게 문자를 보냈고, 그것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실에 대한 김현지, 안 그래도 김현지 실장에 대한 말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거 사실 아니냐라는 의혹을 더 키워버리게 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사실의 영역이고 그 다음부터는 의혹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엔 김남국 비서관이 김현지 실장과 강훈식 실장한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거고, 아마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안 쓸 가능성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의혹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훈식이 형, 현지 누나한테 민원을 하거나 인사 민원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건 아직까지는 사실의 영역은 아니고요. 그리고 김현지 실장은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대통령실이 인사할 수도 없는 거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강훈식 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인사를 그 대통령이 하는 인사에 대한 개입을 하고 주관을 할 수가 있죠. 강훈식 실장이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김현지 실장은 과거 총무비서관 시절에는 대통령실 직원에 대한 인사, 직원 인사죠. 직원 인사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제1부속실장이니까 이제 그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당연히 그래 김현지 실장은 난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내 권한도 아니고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과 의혹을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 이 앞부분보다 뒷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특히 김현지 실장에 대한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그 의혹을 부풀릴 겁니다. 그리고 그 언론 같은 경우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부 부분은 구분해서 이 사안을 바라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부언하자면 문진석 부대표는 어떤 자리냐, 이 원내수석이라는 자리가 사실 상대당하고 민감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율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무팀의 대표예요. 그게 이제 조율된 상태에서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협상에 나서는 것이고요. 그런 자리인 만큼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건 좀 당연하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이라는 게 이렇게 대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행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제안이 왔을 때 고민해 볼게,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하겠습니다.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그 정도 수준에서 좀 이야기가 오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을 입증하는 녹취를 특검에서 확보했어요. 특검이 확보한 거는 사실은 좀 전이고요. 드러난 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는 말씀하셨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등장하죠. 이준석 의원이요. 윤석열의 공천 개입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안에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다수 녹음으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이 누구를 전략 공천하라는 건 아니야라는 식으로 말한 의도를 희석하는 듯한 내용이 있어서 수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비디오 몽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지 말고 내란숙의 윤석열이라고 하면 좋겠네요라고 했습니다. 예, 저에게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강서구청장 김태우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이게 내란숙의 윤석열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사실상 공천 개입을 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이렇게 바로 그 청취자들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씨, 윤석열 씨로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씨 싫어합니다. 씨 싫어합니까? 네. 윤석열로 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 윤석열이 공천과 관련돼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해서 관심 가진 건 좀 오래된 얘기고요. 그게 아마 후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 김태우 예. 비서관 시절, 예. 비서관 시절에 이제 조국 문재인 이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것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청와대 자료를 갖고 나와서 폭로하고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태우를 뛸 수 있게 하면 경쟁력이 있어서 구청장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실상 공천을 하라는 얘기로 들리죠. 예. 이게 정확하게 4월 24일, 25일 양일간 두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이 나눴던 녹음에서 나온 건데요. 실제로 실행이 됩니다. 언급된 김태우 전 구청장은 열흘이 안 돼 공천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이때 당시에 당선자 신분 아니었나요? 예,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당선인 신분이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특검은 당선인 신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 법을 의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둘의 대화를 좀 보면 권성동 대표가 또 등장합니다. 권성동 대표한테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의사를 전했더니 권성동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여론조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죠. 예.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라 이것도 명령이고 관여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우리 그 전에 명태균 게이트에서 충분히 여론조사에는 개입이 가능하다라는 걸 경험한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김태우 강서구청장 공천에 대해서 거기 3명의 지역위원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위원장의 추천이나 이런 평가가 굉장히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강서 갑을 네, 맞습니다. 갑을병이. 근데 그 당시에 3명의 지역위원장이 모두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공천을. 반대한 이유는 이 사람 대법원 판결도 있고 뭐 지금 곧 이제 유죄가 나오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죠. 실제로도 1년 뒤에 유죄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물러났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좀 뻔뻔한 분이긴 해요. 왜냐면 다시 그거를 1년도 안 돼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그거를 했잖아요. 사면. 광복절 사면. 광복절 사면 되고 바로 그 보궐선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보로 한다. 강서구청장이 강서구민을 바보로 하는 게 아니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선거에 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전부터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밀어넣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 생각에 권선동 의원이 피고인 권선동이 그 여론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그 3명에 막는 그 강서구청장을 추천하는데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 3명이 반대한다?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요. 그렇죠. 네. 한 명을 추천하는 거는 되기가 어려울다 하지라도 3명의 그 지역위원장이 이런 이유로 반대합니다 했는데도 일사천리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위에서 찍어 누르거나 큰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도 명분이 필요하니 여론조사를 해라. 그렇게 해라. 개입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 각주가 정말 자세하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예. 근데 강서구청장 외에도 이런저런 공천 개입이 많았죠? 예. 소문으로만 돌던 게 사실로 확인된 대목들이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지시가 명확한 대목인데요. 컷오프 됐던 김진태 강원지사 챙기는 대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컷오프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심에서 나왔잖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이 무렵에 김건희 씨도 명태균 씨한테 얘기한 흔적이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님이 찾아와 호소하는데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드러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김진태 강원지사 동시에 밀어주면서 개입한 거 이런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제가 네. 이거 명태균 씨한테 살짝 들었는데 아, 네. 김진태 그 이제 지사 나가기 전에 대부분 다 김진태 왜 나오지 안 돼? 어차피 안 될 그렇죠. 건데 이렇게 생각했었죠. 막 명태균 씨 찾아와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운 사람이 많아요? 네,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지. 아니 남성이 네. 남성 출마 못한다고 그냥 마음 아프십니까? 눈물 흘리는 거 보고 무릎 꿇고 이러면 마음이 좀 흔들리잖아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그렇습니다. 루트를 예. 보면 이것도 이제 의혹입니다만 김진태,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그리고 이제 윤상현한테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간 걸로 보여지네요. 예, 네. 특검도 그렇게 볼 테고 수사를 할 테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검 얘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해달라.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제 총선 당시 그 비대위원장,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었으니까 예. 안 나오겠죠?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보도 내용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앞선 건 지방선거 보궐선거고요. 이거는 총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개입한 정황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금 집중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공식적으로 요청은 이렇게 했습니다. 특검은 제22대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돼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오는 10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출석 요구서 발송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출석 요구서 아마 가면 못 받는 것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걸 자신에 대한 특검이 정치를 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듯한 말인데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출석 요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곧바로 정말 빠릅니다.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선 당시 국민의힘을 이끈 사람으로서 총선 경쟁 상대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민중기 특검, 이 민중기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뜻을 밝히면서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아 그럼 왔고요. 분열을 시도를 안 하면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한 몸으로 똘똘 뭉쳐서 가겠다는 뜻인가요? 아마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분열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옛날에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검찰 시절에 그렇게 공작에 능했다라는 언론 플레이 잘했죠. 네, 왜냐면 그걸 담당하셨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메시지도 언론 플레이 요 문장만 보면 아 그런가? 뭔가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나? 그 지금 상대당에 대한 공격인가?라는 느낌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 판을 자꾸 짜서 자꾸 묻히고 있잖아요. 그거를 자꾸 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러서 수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두 잊은 채 본인은 지금 정당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나가야 된다라고 원래 참고인 이렇게까지 안 나가면 네.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이제 그쵸 이제 완전 중요 참고인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혐의까지 있다면 이제 전환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만일 참고인이 계속 안 오면은 이제 그 강제 구인까지는 안 하기는 해요. 참고인이니까. 그렇죠. 네, 참고인이니까 네. 뭐 피의자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걸 잘 알아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렇죠.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아마 이제 그러겠죠. 얘기 나가게 되면 특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테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의 기존 강성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에 빠질까봐 이미 배신자 프레임에 있는데 이미 많은 배신을 하지 않았나요? 국민의힘한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참 답답한 게 뭐 어쩌겠다는 건지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한동훈 전 대표는 공천 못 받을 겁니다. 못 받겠죠. 공천 못 받고 아마 이런 데는 받을 거예요. 뭐 개항을 예. 뭐 이런 데나 뭐 광주 이런 데는 받겠죠. 뭐 그런 공천은 받을 수도 없고 지금으로 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이 아마 저절로 무너지기를 바라면 어떻게 자기가 이제 길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12월 3일 당일날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거 잘했어요. 근데 그 이후의 행동은
지금은 이거는 뭘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해가 안 소신과 돼요. 신념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소신과 신념이 부족하다. 일관성이 없어요. 예, 일관성이 네. 없고 뭐 좀 계엄 직후에도 한한 체제를 한 거 그것도 아주 잘못이었고 그리고 1주년 맞아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계엄을 막지 못한 뭐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빼고 다 한 거다. 뭐. 갑자기 지금 12월 3일 날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당시 대표가 무슨 비상계엄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메시지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국민의힘 기존 그 강성 지지층에 대한 구애를 보내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개항을 광주 같은 뭐 흔히 말하는 험지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도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를 최근에 취재한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항을 광주도 한동안은 절대 줄 리 없다. 뭐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네. 이제 스피커를 주는 그렇죠. 거니까. 네. 예.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 정도 태도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자기가 그러면 소신이라도 지키면서 이제 자기 그 스탠스를 명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뭐 약간 간을 보듯이 어떻게 뭐 관과 요행을 바라면서 어정쩡한 이런 걸로는 글쎄요 뭐 셀럽이나 유튜버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정치인으로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뭐 다음 소식 넘어가죠.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인데요.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립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 1년에 2번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인데요. 마침 오늘 열리는 겁니다. 현재 법원행정처에서는 내란 재판부와 관련된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라고 요청한 상태고요. 사실 지난 9월 임시회의가 좀 열렸는데 이미 여당이 추진한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석 달 만에 다시 모이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죠? 지금 예상되는 것으로는 지난 9월이 반복되는 거 아닐까? 지난 9월에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관련돼서 그 반대하는 입장이 반복되는 거 아닐까라는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예.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브리핑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이 사실 위헌 소재는 없다. 내란 전담 재판부인 경우에 그 전에 이제 특별재판부랑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전문적으로 판결이 나와야 되고 지금 특검의 수사도 너무 부족하잖아요. 가장 긴 특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진짜 밤을 새서 수사를 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이게 재판으로 갔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만큼 수사 자료가 많고 봐야 될 자료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재판부가 딱 세워져서 이걸 집중을 하지 않으면 결국 제대로 된 청산이 안 되고 이거 시간도 질질 끌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 내란 재판부가 없다면 일반 재판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 빨리 지금 이게 법원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법이 생각합니다. 통과는 안 됐죠. 법사위만 법사위에 올라가고 법사위만 통과돼야 되는 거고. 과정이 있죠. 예. 근데 민주당 안에서도 일부가 이제 조금 이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고 이게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내란 재판을 잘하자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모르겠어요. 뭐 윤호개인 세력은 네. 모르겠지만 이쪽은 없죠. 그런데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거죠. 야, 이렇게 됐을 때 피고인 윤석열 쪽 이쪽에서 이제 그 위헌 법률 제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든 이게 딱 동결돼서 이게 내란 재판이 더 늦춰지고 더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근데 헌법은 분명히 법관이 구성에 대해서만 제한을 걸고 있지 그 법관을 추천하는 자체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진 않거든요. 이게 지금 사법부의 법률적으로 위헌적인 침해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위헌 법률 심판이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이 모든 법률이 이렇게 정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부가 네. 이거 이제 헌법 소원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딱 정지되는 거 아닌가요? 그 재판이? 그렇지는 않죠. 그래? 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내란 재판이 제대로 되고 빨리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예를 들어 윤호개인 세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 그리고 민주당 다 같은 목소리인데 이게 방법론에서 이것이 과연 가장 효율적인가라는 그 퀘스천 이제 그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심의 의결까지 마치고 본회의 상정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법안을 오는 정책의원 총회에 올려서 재논의하기로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의 문제에서 조금 더 수기해보자 뭐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예, 각 신문들이 오늘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기사도 쓰고 사설도 많이 썼는데요. 기사를 보면 대부분 약간 좀 비판적이긴 해요. 비판적이긴 하고 한데 사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심 내란 재판부 실효성 법 왜곡죄 명확성 우려 경청해야. 한국일보 내란 재판부 법 왜곡죄 사법부 압박 도 넘었다. 조선일보 위헌 내란 재판부 판사처벌법 끝내 강행 이성 이런 정권. 경향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가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경향신문은 우려, 한국일보는 압박, 조선일보는 뭐 그렇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이 계엄을 막았다는 정권이 계엄을 저지른 세력 뺨치는 독재 행태를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사설에 이렇게 썼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당이 이런 법률을 만들겠다고 나선 건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네.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가 결자 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는 이게 좀 우려하고 있고 한겨레 신문도 오늘 기사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왜 이 문제가 나오게 됐는지 그거는 결국 사법부의 불신에서 출발한 건데 만약에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제대로 잘 했으면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죠. 국민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란 단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만을 외치고 있는 것은 이게 출발점을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겨레는 이와 관련된 사설을 전국 법원장 회의 관련 사설을 썼는데요. 한겨레 법원장 회의 사법부 독립만 말할 거면 모이지 말라. 중간에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의 독립을 지키려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돼야 한다. 그런 노력 없이 독립만 외치는 것은 국민의 눈에 사법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예, 2부에서 혹시 또 이 관련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